직관적으로 싸다 비싸다 정도의 판단은 당장 가능해야 되잖아요. 주택 가격의 적정성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노트북을 켜야 되고요. 그 챗GPT가 돌아가는 고가의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하면은 3일 후에 결과가 나와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땐 질러서 사고 내려갈 땐 밀어서 파는 흔한 개미들의 모습이 요즘에 그 부동산 실거래에서 많이 보여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역전세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테고 그중에 뭐 공매로 넘어가는 것들도 많아질 테고. 네, 아니 저는 이제 거기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주택도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이어가지고 네. 저희가 기업 이제 와이스트릿은 기업도 많이 보시니까요. 네, 네. 기업 가치는 이익에 비례하잖아요. 예, 예. 근데 기업의 주가가 이익만 따라가냐 그건 아니지 뭐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으니까. 네, 주택도 똑같다 생각하는데 주택 가치는 임차료에 비례하거든요. 네. 그래서 임차료가 낮아진다면 가치가 내려갔다는 거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20년으로 뭐 회귀하든 2019년으로 가든 임차료 레벨 자체가 낮아졌다면은 네. 그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든 받지 않든 일단 가치가 굉장히 내려간 상황이 돼서 가격도 내려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가격은 꼭 이제 이익에 비례하지 않는 것처럼 대출이라든가 유동성이라든가 주택 시장의 그 외국인 그러니까 기관 수급, 돈과 관련된 그런 수급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을 다 또 그 핵심 변수로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주택도 똑같아서 주택 가격 자체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그 임차료에 비례해서 움직이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수급이랑 대출이랑 경기 따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역전세 때문에 반드시 뭐 하락을 하냐 이건 아니지만 같이 뭐 기업 이익 내려간 것처럼 지금 제 임차료 레벨이 그렇게 급감하게 되면은 주택 가격 내려갈 확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택 가치를 그러니까 주택의 가격이 이게 싼지 비싼지 직관적으로 판단하시려면은 임차료 레벨 대비 주택 가격이 얼마인지를 보시는 게 좋고요. 그거를 그래서 뭐 이렇게 전 월세가율 뭐 이렇게도 역환산을 하기도 하는데.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전세가율이 52% 정도 돼요. 네. 그거는 저는 그래서 전세가율 52%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건 매매가가 정답이란 얘기니까 그게 아니고 전세가 정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네. 전세의 약 1.9배가 되는 거죠, 서울시가. 예. 매매가가. 네. 그러면 어떤 특정 지역이 전세의 3배라고 해볼게요. 네. 그럼 얘는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전세 시세가 시장의 그 시장 가격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매매가가 3배다? 근데 이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비싸다. 네. 임차료 대비해서. 네. 근데 저희가 기업도 비싼 기업이 있고 싼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싼 기업이 비싼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장성이 있으면 비싸잖아요. 네. 근데 주택도 그 성장성이 뭐냐면은 임차료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지금은 아닌데 교통이 좋아지고 편의시설 좋아지고 뭐 이렇게 개발되고 이러면 현재 임차료는 예를 들면 4억 원이었는데 이것저것 다 들어오면 뭐 5억 5천까지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면은 가격에서 미리 땡겨서 반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기업도 똑같이. 그래서 그렇죠, 20년, 21년에 GTX 주변에 주택가에 그렇게 빨리 올라간 거는 GTX가 아직 안 지어졌는데 지어지면은 미래 가치. 네, 미래가치 땡겨온 거고 그렇죠. 그 미래가치 땡겨왔다는 게 미래 임차료 상승을 땡겨온 거거든요. 왜냐면은 GTX가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는 상당한 임차료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익이 지금 좋아진 게 아니라 미래 이익이 커질 것 같으니까 이 커진 미래 이익에 기반해서 가격을 미리 땡겨서 주가에 반영을 하는 것처럼 주택도 이렇게 임차료가 올라갈 지역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거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게 과도하게 오버밸류 된 그런 가액을 쳐다볼 때는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매 가격만 보지 말고 임차료의 현재 임차료와 그 미래 임차료가 올라갈 만한 개연성이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보시면서 그래 이 가격이 비싼데 야 이것 때문에 비싸게 좀 미리 땡겨왔구나.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건 그래도 비싼 것 같다. 이러면 안 사셔도 되는 거고. 거의 그런 그 말씀이죠. 주식의 PER 개념하고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이익을 얼마나 창출하느냐, 그리고 또 그 미래 이익을 얼마나 땡겨와서 멀티플을 받느냐, 약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은
전월세가율이 한 7, 80% 정도 네. 되고 뭐 저는 서울은 50%, 맞습니다. 강남은 그보다 더 낮고. 저는 그거를 전국으로 다 이제 다 나눠놨는데요. 예. 그러니까 서울은 소위 성장 섹터, 요즘 뭐, 그쵸. 2차 전지가 됐던 아니면 뭐 챗GPT가 됐던 이런 네. 성장 섹터고, 그래서 서울이 사실 전월세 전환율이 가장 낮고 이게 할인율이 낮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알짜 자산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서울의 평균 전세가율도 50%대로 낮고, 이거는 전세의 1.9배가 네. 1.8에서 1.9배가 베이스라는 거고요. 근데 지방으로 가면은 여기는 이제 비성장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세가율이 70% 정도 되는데, 그거는 역산하면은 전세의 1.4배가 적정가라고 평가를 받는 거고요. 그거는 성장성이 좀 더 낮기 때문이죠. 서울은 성장성이 좀 더 높은 지역이고 알짜 자산이고 이제 그래서 할인율이 낮고, 여기는 할인율이 높으니까 세팅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국 평균 전세가율에서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체로 어떤 지역이 좀 성장 지역이고 어떤 지역이 일반 지역이고 어떤 지역을 좀 비성장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벌써 그 바디 오브 날리지 이 체계를 시가에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개별 단지로 봐서도 이제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전세가율로 보지 마시고 전세 가격 곱하기 몇 배를 하면은 이제 그 적정 가치가 된다고 이렇게 그냥 쉽게 설명하고 있는, 사실은 그 전세가 아니라 월세에서부터 네. 전월세 전환을 통해서 온 거지만 전세 기준으로 서울은 1.8에서 1.9배, 수도권 일반 지역은 다 1.6배에서 1.7배, 그리고 지방은 1.3배에서 1.4배, 이 정도가 페어밸류에 가깝고, 그리고 그 전세라는 게 고정 가격이 아니라 미래 입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다만 아까 우리가 네. 그 역전세 이야기를 예, 좀 예, 하면서 예. 일로 흘러왔는데,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역전세가 낮다라는 거는 그 멀티플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집값이 싸졌다라는 상태잖아요. 물론 이제 전세 가격이 더 내려가겠습니다만. 아니요, 주택 가격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임차료가 내려가 버리면은 그 멀티플이 완전 너무 비싸진 레벨이 그때 이제 되게 되거든요. 고평가대처럼 보이는 네. 건데, 근데 네. 또 집값도 거기에 맞춰서 내려올 테고. 네. 지금은 내려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네. 왜냐하면 그 주택 가치의 근본인 임차료가 이제 내려왔으니까 이제 시장 가격도 이제 따라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순수한 시장 가격 방어 조치들이 많잖아요. 네. 아까 그 유동성 공급하는 것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내려올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완전 반대로 네. 집값이 많이 빠져버리고 네. 전세 가격은 또 방어가 되는 막 지방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티플은 아. 더 완전 싸질 텐데.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 해당 지역이 그 평균적으로 뭐 한 1.4배 정도 전세가율의 70%인 지역이었는데, 네. 매매가가 갑자기 유난히 더 빠져서 전세가율이 갑자기 뭐 90%까지 치솟았다. 네, 네. 그럼 1.2배 정도까지 예. 갔다는 거잖아요. 1.1배 이 정도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도 똑같은데요. 예. 싼 기업의 함정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계속 싸지는 게 있어요. PBR 0.3배가 0.2배 되죠. 네, 그건 왜 그러냐면은 현재 이익보다 미래 이익이 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해서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전세 가격이 그럼 미래에 더 높아질지 낮아질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지역의 평균 전세가가 이 금액인데, 예를 들면 뭐 소멸, 막 지방 소멸이나 뭐다, 아니면 이제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옆에 있는 혁신 도시로 위축이 돼가지고 여기는 더 사람 빠지고 이러면서 임차료가 더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다면은 그 낮아질 임차료를 미리 가격이 반영한 걸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비율이 무조건 1.6배 언더니까 무조건 사야지 이런 게 아니라, 결국 기업이랑 매우 유사하게 자산 가격이라는 거는 내재 가치 기반에서 가격이 상시적으로 형성되는 게 맞는데, 가격은 좀 더 예민하게 움직이고 그렇죠. 이제 가치는 되게 천천히 가는 법인데, 이 임차료의 방향성 정도는 저희가 조금 읽어야 될 것 같고, 임차료의 좀 근거, 임차료가 개선되겠다는 그런 근거가 바로 저희 부동산에서 주로 다루는 교통 요인이라던가 네, 네. 교육 요인의 개선, 그리고 편의 시설에 대한 개선, 그리고 주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이런 개선들이 일어나면은 임차료가 이제 좀 개선될 그렇죠. 만한 소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임차료가 장기 평균으로 봤을 때 사실 임차료 차트를 장기적으로 보신 분이 되게 적고 가격 차트만 주로 보세요. 그렇죠. 예. 근데 심지어 반포 같은 지역도 네.
전세 가격 차트를 보면은 잘을 된 것처럼 올라와요. 그냥 매우 완만히 이렇게 상승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세는 정말 상당히 완만하게 상승을 한다는 거고 가격은 정말 주가처럼 이제 막 정말 변동이 막 있게 막 하면서 네, 뛰어오르고. 변동성이 높고 가격 요인은 또 다른 게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역이나 그 주택의 가치라는 거는 임차료에 기반해서 굉장히 꾸준히 상승을 해왔는데 이제 가격만 약간 너를 띄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요거는 이제 기업 분석이랑 주식 밸류에이션 하는 거랑 약간 메커니즘이 비슷하게 느껴지네요. 아, 네,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 정리를 어느 정도 좀 하게 됐고, 예. 주식시장에서 10년 정도 활동하면서 제가 담당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실적 모델을 만들고, 네네네. 실적 모델에 기반해서 적정가를 이제 정적가를 도출하는 밸류에이션을 쓰고, 그리고 동시에 가격을 움직이는 가격 지표들이 또 있잖아요. 네. 주로 가격 지표들도 사실은 이것도 매크로 거시경제 관련 지표들이 있고 또 기업의 이익과 기반한 이익 키팩터들이 몇 개가 네. 있거든요. 네. 매크로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성장률과 금리고 기업 이익에서 제일 대표되는 거는 그 이익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찍히기 때문에 이익을 만드는 그 선행지표들이 결국 이익이 되는 그렇죠. 거여서 선행지표를 보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서 봤는데 아파트에는 뭐가 없었냐면은 아파트에는 가치 평가 모델이 없었어요. 근데 네. 제가 이거를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는 3년 전이었는데 제가 도시기금의 대체투자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돼서 네.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그런 이제 투자 심의를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는 임차료를 베이스로 이루어져요. 네, 그렇죠. 임차료를 베이스로 요구 수익률을 나누는 거는 주식에서도 흔히 하는 현금 흐름 방식의 네. 가치 평가 방식인데 그 뭐 유럽에 24조짜리 펀드를 조성을 해서 그 물류센터 150개를 인수를 하는데 거기에 자본이 8조 원이고 대출이 16조 원이 들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인데 네. 그거에 대한 심의도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24조짜리 레벨의 그 부동산을 하는데. 네. 근데 결국 그게 가능한 이유는 거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값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요구 수익률 값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24조짜리 프로젝트도 이렇게 금방 끝나는데 네. 왜 2억 4천짜리 집은 이렇게 오래 걸릴까? 아. 왜냐면은 주택에 대해서는 너무 시세 추종 전략만 쓰다 보니까 그 가치에 대한 개념을 다들 이제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택도 현금 흐름 창출 자산이니까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가치 평가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다만 주택에 수명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수명이 있다 보니까 이게 영구 성장 모델을 쓸 수가 없고 그 40년마다 계속해서 재건축이 돼야 되는 그 모델을 그것까지. 써야 되더라고요. 오. 그래서 40년마다 재건축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 계속 캐시플로우가 플러스가 아니라 요 구간은 마이너스가 되고 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거를 쭉 이제 만들어 보면서 이 현금흐름 모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임차료, 두 번째는 재건축 관련 비용. 네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임차료 레벨이 그 다음 기수로 갈 수 있을 정도로 높아야 돼요. 그래야 재건축을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지방의 그 멀티플이 낮은 이유예요. 아. 다음 기수로 갈 확률이 아직 낮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그래서 어쨌든 이익을 토대로 그 가치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격이랑 요 적정가 모형이 이제 비교가 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격이랑 가치랑 비교해서 현재 실거래가가 내재 가치라고 생각하는 이거보다 여기는 좀 낮다, 높다, 아니면 적합한 범위에 들어온 것 같다 이런 가치 평가를 할 수 있게 됐고 이거를 제가 뭐 제 교육이나 책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영상에서 요즘 유튜브 채부심 영상에서 요새는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재 가치에 붙었다. 임차료 기반으로 평가했을 때. 그래서 가격은 뭐 물론 가격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래서 되게 제가 좀 몇 번 봤는데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기업 분석 얘기하고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 얘기하면 네. 사람이 따분해서 싫어해. 근데 근데 이거 오릅니다. 네. 아니면 이거 이제 깡통 납니다. 위험합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서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막 스쳐 지나가는 게 거의 이제 아파트 뭔가 밸류에이션 모델의 벤자민 그레이엄 네. 증권 분석 만들듯이 네. 거의 그런 모델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들으시면은
저는 이제 나중에 책도 낼 거여서 네네. 수정 모델을 다들 만드시게 될 겁니다. 아,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네, 제가 뭐 다 맞다 이게 아니라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하는 사람 마음대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시장의 생각이 결국 적용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싼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장이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시장 전체가 그 회사에 대해서 바라보는 어떤 툴이 있다는 거고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쓰면 쓸수록 오히려 더 합리적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데 현재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합리적 시장 가격 형성 툴 자체가 없어요. 없죠. 그냥 막 시세 추정을 해요. 거의 그렇죠. 그래서 요즘 뭐 동탄이나 인천을 가면서 내가 깜짝깜짝 놀라면은 이분은 7월에 등기를 치셨는데 9월에 매도를 했어. 그래서 7월 달에 등기를 22년 7월에 잔금을 치렀는데 9월에 파셨어요. 8천만 원 손실 보면서. 네네네. 그래가지고 와, 그러니까 시세 추정 전략을 쓰셨겠죠. 올라가니까 일단 샀다가 9월부터 꺾이니까 팔아야 되겠다. 일단 팔고. 거기는 그리고 제시리버모네. 완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의 그러지 않았나요? 진짜 부동산. 어느 정도 싸다 비싸다 평가가 되면은 이제 그냥 좀 비싼 것 같다라고 생각할 텐데 이게 가격만 보면은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포모를 만들잖아요. 이거 올라타야 되는데 막 이래가지고 내려갈 땐 또 쫄아가지고 이게 바닥 가격보다 더 내려간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려갈 땐 밀어서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땐 질러서 사고 내려갈 땐 밀어서 파는 흔한 개미들의 모습이 요즘에 그 부동산 실거래에서 많이 보여요. 그래서 거의 그렇죠. 아파트는. 네네 그렇게 생각해서 이거 이제 이 정도는 아니지 않나 해가지고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많이 그 머리를 스치는 생각들이 많아지는데 진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 추종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 저희 같은 게 이제 빌라 같은 거 월세 세팅하기 위해서 또 그걸 이제 경매로 사시는 분들 보면은 오히려 빌라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이 밸류에이션 툴을 더 많이 갖고 계세요. 그분들이. 네. 임차료 비반이에요, 다. 아니면은 원가법이거나요. 땅값이랑 건물값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방식들이 있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버핏도 사실은 DCF라는 현금 흐름 할인 모형을 쓰는데 찰리 먼거가 뭐라 그랬냐면 이상하게 워렌 버핏은 엑셀을 안 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버핏이 나는 DCF 모델을 쓰고 있는데 머릿속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복잡한 DCF 어떻게 머릿속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다만 이거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쉽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의 정밀성을 추구하기보다는 활용성을 추구해야지 돼요. 사람들이 쉽게 써야지 돼요. 정밀성보다 활용성. 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의 적정성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노트북을 켜야 되고요. 그 챗GPT가 돌아가는 고가의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하면은 3일 후에 결과가 나와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코스피도 지금 PBR 0.8배 정도 되니까 이 정도까지 가면은 뭐 좀 싼 가격에 들어갔다. 뭐 물려도 괜찮을 가격. 네, 바로 직관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냥 그런 거를 월세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할인율이랑 상승률이랑 정비사업 관련 비용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대중의 언어로 돌려서 좀 쓸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 전세였어요. 그래서 전세는 저희가 전세 가격 정도는 보니까요. 그래서 서울은 전세 1.8배, 1.9배가 적정한데 이제 물론 뒤에도 많이 붙어요. 용적률에 따라서 또 버퍼가 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일단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는 그때는 이제 모델을 좀 뒤져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여 가지고 직관적으로 싸다 비싸다 정도의 판단은 당장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관에다가 디테일까지 그리고 정밀성보다는 활용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도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아마 케인즈의 이야기일 겁니다. 정확히 틀리느니 대충 맞는 게 낫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정확해지려고 너무 90에서 99 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90까지 그냥 쉽게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책 나오면 뭔가 이제 아파트 가격의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이거 수업 들으면 재밌습니다. 그러네.